네, 삼삼구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는 나눴지만 시장 상황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조정이라고 봐도 될지 낙폭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오늘 분위기는 왜 이런 건지,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지, 이런 내용을 김경은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심심치 않게 에브리싱 랠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이 오르면 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이 이렇게 반대로 보통 통상은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최근에는 말 그대로 everything, 모든 자산의 가격이 나란히 오르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그런지,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verything 랠리 원인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번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면은 부동산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네. 주식 시장이랑 뭐 채권 시장이랑 그다음에 뭐 가상 자산 그리고 금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2023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기 조심합시다. 목이 네. 아픕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국면이 좀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 뭐 핵심은 이제 9월에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그게 이제 핵심인데, 뭐 이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금리 인하기, 상승기, 뭐 이렇게 금리가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기대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이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죠. 네. 네,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채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 이제 이자에서 이제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핵심 원인은 이제 각국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확대가 이제 저는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뭐 재정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유럽도 지금 뭐 많이 풀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자극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아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상황,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8월까지 이어지다가 네. 연준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9월이죠. 일종의 이제 고용지표라고 하는 그 비농업 고지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열쇠를 이렇게 꽂아 놓다면 이게 쫙 튼 거죠, 살짝. 네. 그런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제 이미 너무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는 건데, 이게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들, 준비금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이미 많이 이 국채를 사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비대해진 상황이다라는 게 연준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에서 이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를 선뜻 못 내리고 있던 것이 확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 발표한 날 보면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하회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쪽만 돈이 풀린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그렇죠. 뭐 이런 좀 우리가 같이 전개해서 같이 볼 수 있을 맞습니다.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듯해서요.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은 정부 부채를 갖고 있죠. 프랑스 시위의 네. 핵심 원인이 이 재정 위기이죠. 그래서 이 재정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좀 일을 좀 더 해라,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자세한 내막은 네. 잘 모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뉴스로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같은 주요국들이 전반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이고요. GDP 대비 대부분 100%가 넘는 걸로 확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한 45%대 정도거든요.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유로존 재정 위기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사태도 네.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염려가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당시에 비해서는 이 시장 전반의 조달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이 고금리면 시장 조달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갚을 수 없으니까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이 조달 환경이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금융 환경 뭐 지수라고 하는 것들로 이 트래킹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연준도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랑 외환시장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잘순환 거거든요. 조달이 된다라는 네네. 의미로 주식시장이 거죠. 호황이라는 아, 거죠. 네. 네.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그리고 외환시장도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에는 유로화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굉장히 약세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워낙에 약세다 보니까, 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처럼 지금 환경 자체가 네네. 막 최악으로 치달은 치달은 상황은 상황은 아니고 아니다. 또 심지어 네. 뭐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우리가 끌어올 수 있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때와는 네네네. 이제 다른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유로화가 약세다 보면 수출 환경도 나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약세가 아니라 강세다 보면 예전 막 환율이 막 심각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신용등급이 한 번 더 강등될 위기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영국이랑 이런 독일 이런 곳들에서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로존 국채를 사는 건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리스키하긴 하지만 어떤 네. 재정위기 가능성까지 번질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시 이렇게 좀 돌아와서요.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조정이 계속 지속이 며칠째 이번 주 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국내 가격 지표보다는 뭐 하느니 금리를 내린다던가 뭐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상황의 좌우가 많이 된다. 대외적인 환경에도. 네, 특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의 사실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도 이런 에브리띵 랠리의 그 원동력으로 외국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측면이 있죠. 9월 들어서 지지부진하던 시장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쫙 올랐잖아요. 네. 이 글로벌 유동성이 돈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막 찾다 보니까 한국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회사, 네. 그렇죠? 투톱이 딱 한국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달 보면, 9월에 보면 지금 9월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 7, 8월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7, 8월까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니 많이 너무 많이 그게 있었는데 9월 들어서 쫙 올랐어요. 근데 뭐 반도체 보면 외국인이 한 90%를 순매수 금액에 그 두 종목만 몰빵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생각보다 근데 자금 흐름이 단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좀 이걸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게 보는 입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외국인은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이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은 조금 불안한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원래 급등락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이런 거시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 가능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퇴보하고, 그리고 AI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 버블론이 계속 나올 때마다 7, 8월 또 계속 그게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인데, 오늘도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 지금 기준금리 인하 기대 퇴보하고 AI배 물론 이 재부상한 게 오늘 시장의 주요한 역할을 그렇죠. 이유가 이유가 됐다라는 됐죠. 거 조정의 이유가 됐죠. 아까 제가 시황 볼 때 잠깐 맞아요. 얘기했지만 뭐 여러 큼직한 그 미국 쪽 지표라든지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오늘 하이닉스가 몇 프로 떨어졌죠? 하이닉스 5% 떨어졌어요. 5% 떨어졌죠. 그렇죠. 예, 지금 AI 삼전이 버블, 3%, 하이닉스가 5%.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AI 때문에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이제 HBM 들어간다 네.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사실 그거에 최고봉이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주로 조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또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그죠? 팔았죠. 환율이 오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간밤 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GDP, 2분기 GDP 그다음에 소비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이전 수요 때문에 이런 부분, 이건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용 지표가 이게 최근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업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청구 네. 주간 실업 그렇죠? 실업 주간 실업. 네. 맞죠. 맞아요. 고유명사에 약해.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네. 건수가 네. 전주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21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한 1만 4천 건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네. 뭐 이러면서 기준금리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 다시 아니냐? 이렇게 닿는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거 뭐 연준이 돈 풀고 지금 시중 자금이 너무 많이 넘치는 것은 달러 약세의 원인 중에도 하나니까. 네. 제가 지금 잠시 이렇게 우리 김경훈 기자 말에 맞장구를 치다 기대감이라고 했는데 기대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고 다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잘못 얘기를 그래요? 했어요.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말씀 대충 끊어서. 알아듣지 않으셨을까? 저는 잘못 말해서.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정말 많이 발표하거든요. 고용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경제 지표를 발표해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이만큼 두꺼운 책도 있어요. 그 각 경제 지표의 시장 영향을 평가한 그 미국의 한 기자가 쓴 책인데. 전 몰라였어요. 그래요? 그 책이 이제 국내에도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절판이 됐어요.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됐는데 지금 절판이 됐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고용 지표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이 시장에 주는 지표가 이제 조만간 발표할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입니다. 이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미치지는 않겠죠. 그 다음 주 초반이 될까요? 다다음 주 초반. 우리는 추석이겠네요. 그래서 추석 기간 동안 이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 지표가 그래서 연준이 정책에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지표가 실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느 수준으로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보통은 두 자릿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만 정도 한 자릿수로 발표가 되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지표가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린 이유가 지금 뭐 경기라는 그 자체보다 고용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한 자릿수인 5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유효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를 해야 된다. 아직은 확정적으로 미국 고용 괜찮네라고 평가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벌려 나가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이 경기 위축 국면에서도 이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도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 속도에 조금 인하하는 것에 주저주저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하이닉스
필두로 한 우리 반도체, 이 AI 시장에 대한 의구심, 버블론이 계속 나온다면 오늘도 이 버블론이 간밤 오라클 네. 그리고 전날은 또 어디야 엔비디아, 네. 뭐 오픈 AI가 자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오히려 또 그게 악재가 돼요. 네. 그런 소식이 이제 버블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제가 한번 베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3,000하고 이제 꼬꾸라지냐 마냐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저는 간다고 막 이랬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500 돌파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감으로 시장이 끌어올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만큼 강력한 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 버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극이 될 때마다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악재에 민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한 3,300 전고점이었죠. 2021년.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이미 하셨던 분이라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들어가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